2020년 8월 그리너리 푸드 출판사에서 나온 오늘도 초록이라는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한은형. 에디터의 편지가 있네요. 특이하게.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요한 흥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신선한 허브를 구하지 못할까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태풍의 경로를 확인한다는 사람이 들려주는 그리너리 푸드 이야기는 벌써부터 싱그럽습니다. 부드러운 초록들이 품고 있는 강인한 힘은 국경을 초월하고 세대를 넘나들고 또 취향을 막론하고 흥미롭습니다. 식탁 위에서 아담했던 초록의 세계가 이야기를 따라 끝도 없이 넓고 깊게 확장됩니다. 다만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채식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야채들의 친화력에 대한 이야기이고 밥상 위의 조연이 아닌 자체로 메인 메뉴가 되기도 하는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더욱이 양파, 콜리플라워, 가지, 파프리카, 버섯, 당근 등등 외관상 초록이 아닌 것들마저 초록의 기운으로 아우르는 초록의 장악력에 저는 그만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에디터는 김지향이네요. 소제목 샐러드 연주자. 하루에 한 번은 샐러드를 먹는다. 이제는 당연해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다. 매끼 밥을 먹어왔던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의 가족은 먹는다는 일을 밥을 먹는다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고 하루에 한 번은 고기를 또 한 번은 생선을 그리고 이것저것을 많이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 자랐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자주 많이도 먹어왔다. 증조모와 조부모와 같이 살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도 늘 있어야 했다. 국이 없으면 밥을 먹기가 힘들었다. 그러다가 하루에 한 번은 쌀을 먹으려고 했던 시기로 접어들었다. 하루 종일 쌀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는 자각이 들면 저녁에는 밥을 해서 먹으려고 노력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밥 먹는 일을 중요시하는 가정에서 자란 내게 밥의 위세는 절대적이었다. 나의 가게는 미국상도 하고 정미소도 했던 적이 있다. 미국상을 한 것은 일제강점기의 일이라니 전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나의 룸메이트였던 증조모가 19세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또 얼마 안 된 일 같기도 하다. 그러다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다. 밥을 대신한 주식으로 말이다. 밥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좀 가볍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쪽에 있었다. 가족과 함께 살 때 늘 혼자 있고 싶고 그래서 자주 어디론가 떠났던 마음과도 비슷하다. 내가 살던 집에서는 가볍게 먹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 늘 뭔가 많이 먹었고 양도 많았다. 알아서 덜 먹었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노동에 가까울 정도로 끊임없이 먹고 소화시키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먹었던 것이다. 물론 차린 사람의 노동에 비할 바는 아니었겠지만 한식이라는 게 직접 해보니 끼니마다 차려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나물만 하더라도 씻고 데치고 헹구고 물기를 짜고 양념으로 무쳐야 하는 최소 5단계를 거쳐야 한다. 반찬을 5가지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반찬 그릇에 밥과 국그릇, 거기에 냄비, 양푼까지 더하면 설거지 거리가 엄청나다. 몇 번 해보고 나는 안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샐러드는 아주 간단한 음식이다. 나는 로메인이나 버터 헤드레터스 같은 무엇과도 잘 어울리는 포용적인 야채를 주 재료로 삼는다. 여기에 알싸한 루꼴라를 더하기도 하고 아삭한 양상추를 넣기도 하고 쌉쌀한 라디치오를 얻기도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샐러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다. 최상급의 올리브 오일이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같은 게 샐러드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는다.
핵심은 그 재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어떻게 보면 소설 쓰기와도 비슷하다. 엄청나게 탐나는 글감이 있다고 해도 미숙한 솜씨로 처리해버리면 반짝이던 그것은 모래더미 속에 묻히고 마는. 그렇다면 어떻게 다룰 것인가? 소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샐러드에 대해서는 안다. 첫째도 물기 제거, 둘째도 물기 제거, 셋째도 물기 제거다. 일단 잘 씻자. 아기 목욕시키듯 조심스럽게 넓은 양푼에 넣고 흐르는 물에 씻다가 다시 양푼으로 옮겼다를 반복한다. 우악스럽게 한 번에 체에 들이붓지 말고 한 움큼씩 옮겨야 한다. 야채 연한 잎에 들러붙은 물기는 집요해서 능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탈수기에 두세 번 돌려도 물기가 계속 나온다. 한 번 더 돌려서 물기를 제거한 야채들을 바닥이 뚫린 바구니에 넣고 까불러 준다. 바구니를 위아래로 흔들어 야채도 위아래로 떴다 착지했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제 토마토를 더하든 복숭아를 더하든 마음대로 하면 된다. 나는 자몽도 넣고 치즈도 넣고 살라미도 넣는다. 잣이나 아몬드를 넣을 때도 있고 말린 잣을 넣기도 한다. 한 번에 다 넣는 건 아니다. 그때그때 냉장고에 있는 걸 넣는다. 처음에 샐러드를 만들 때는 드레싱을 따로 제조해 양푼에서 버무리는 스타일로 했었다. 심지어 올리브 오일로 먼저 버무리고 다시 레몬즙으로 버무리는 정성을 들였다. 요즘에 나는 그냥 내 식대로 한다. 미리 묻히지도 않고 드레싱을 미리 제조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이 접시 위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장인의 양념 수칙도 무시한다. 하지만 나는 나의 이 무계획에 의지한 샐러드가 키스 제럿이 연주하는 즉흥곡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도 믿는다. 매일같이 연주하다 보면 쾰른 콘서트 같은 명반도 나오는 거겠지. 소제목 벚꽃과 미나리. 큐는 벚꽃을 보러 여의도에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응 하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다음 말에는 그럴 수 없었다. 벚꽃을 보고 나서 연포탕을 먹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의 목소리는 다급한 응으로 바뀌었다. 큐가 다시 보였다. 벚꽃에 연포탕이라니 제법인데 싶었다. 나로서는 생각지 못한 조합이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잘 어울리는 둘이었다. 어떻게 나는 이런 연상을 못 해본 거지? 라는 약간의 분함도 있었지만 낙지의 야들야들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미나리와 무의 투영성에 대해서도 얇은 벚꽃잎 뒤로 비치는 투명한 연포탕의 맛에 대해 상상했다. 나만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벚꽃을 보러 간 여의도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흡사 군단에 가까운 노점들이 인도를 점령했고 엄청난 쓰레기가 길 위로 나뒹굴었다. 그 쓰레기를 피하며 걸어야 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벚꽃을 보지 않고 말겠어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내게 벚꽃을 보러 여의도에 간다는 일은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뎌야 한다는 걸 의미했다. 그랬는데 연포탕이라는 단어가 들려오는 순간 마음속 뭔가가 바뀌었다. 그래서 물었다. 여의도에 괜찮은 연포탕집이 있어? 그렇다고 하면 잠시 그 혼돈을 견뎌보자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말이다. 다시 흔들렸다. 큐가 나는 괜찮았는데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최고나 완벽 같은 최상급의 수식어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신뢰가 갔다. 나는 괜찮았다 라니 얼마나 담백하고도 슴슴한 표현인가 싶었고 더군다나 나는 괜찮은 연포탕집을 알고 있지 못했다. 최소한 서울에는 없었다. 맛있게 먹었던 집은 멀리 태안에 있었다. 태안에서 박속낙지를 먹은 적이 있었다. 말 그대로 속을 긁어낸 박을 넣고 끓여낸 연포탕. 울외 장아찌도 좋아하고 박나물도 좋아하는 나로서는 요즘은 흔히 볼 수 없는 박과류가 들어가면 일단 감격하고 만다.
그래서 낙지가 좋았던 건지 박이 들어가서 좋았던 건지 잘 판단이 안 되기도 한다. 어쩌면 그저 박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역시나 벚꽃 시즌의 여의도는 고난이도였다. 그날은 삐에로와 둘리타를 쓴 사람도 활약하고 있었다. 뭔가 판이 더 커진 모양이었다. 나는 빨리 연포탕집으로 가자고 했다. 꽃도 안 보고? 라고 큐가 말했다. 오면서 보면 되지 라며 나는 마음이 없는 말을 했다. 어느 상가 2층에 연포탕집이 있었다. 자유나 희망 같은 식별이 잘 되지 않는 고유 명사로 된 상가였다는 것만 기억난다. 식당에 가까워질수록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간판의 폰트랄까 입간판의 모양새가 진지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맞는 방식도 사뭇 달랐다. 뭐랄까 은은하게 친절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많지 않은 말 몇 마디에 스웩이 있었다. 그리고 디테일들이 달랐다. 일단 방석부터. 쿠션감이랄까 위생 상태에 대해 관리자가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는 방석이었다. 메뉴판은 붓펜으로 쓰인 걸로 보였는데 상당한 필체였다. 그 필체의 소유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액자도 벽에 걸려 있었다. 하면 된다. 나 웃는 사람에게 복이 와요처럼 단박에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곱씹게 되는 문장이었는데 생각나지 않으니 애석하다. 모든 게 상당했지만 어떤 것도 드러내놓고 과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상당했다. 이런 사람이 주인이고 이런 마음으로 식당을 하는데 형편없는 음식을 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새발낙지와 가늘디 가는 미나리, 약간의 무와 홍고추를 넣은 연포탕이 나왔다. 미나리를 줄을 맞춰 가지런히 놓았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발낙지였다. 주인은 냄비에 몰입하고 있다가 낙지색이 바뀔까 말까 하는 찰나에 단호하게 불을 껐다. 나는 이런 절도라면 담고 싶다고 생각했다. 연포탕은 식당과 꼭 닮아 있었다. 최상의 재료를 최선으로 손질해 최적의 컨디션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연포탕이었다. 문어에 가까운 대형 낙지가 아닌 세발 낙지라는 것. 일반적인 미나리가 아니라 여린 미나리를 썼다는 것에 이 연포탕에 특별함이 있었다. 여린 미나리는 한제 미나리라고 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국물을 떠먹는 순간 느꼈다. 이 연포탕은 완벽하다고. 더할 게 없고 뺄 것도 없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음과 뺄 나위 없음의 상태. 얇고 투명하고 가벼운데 깊다. 벚꽃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이미 벚꽃이 입안에 들어 있었으니까. 미나리를 먹고 알았다. 이 연포탕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낙지보다 미나리. 그것도 이렇게 연한 미나리의 위력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 낭창낭창한 미나리가 아니었다면 새발낙지의 은은함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으리라는 것도. 맛있는 연포탕을 몇 번 먹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감히 논해보자면 연포탕이라는 음식의 속성을 완벽히 이해한 조리였다고 생각한다. 벚꽃을 띄운 노천탕에서 목욕이라도 하듯 호사스러운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연포탕에 뜬 미나리를 연두색 벚꽃이라고 생각하면서 입안에 넣었다. 소제목 완전 무결한 아보카도와. 아보카도를 잘 익게 먹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많이들 아실 줄로 한다. 나만큼이나 여러 번 망해보셨을 거다. 집에 왔을 때 초록색이었던 우둘투둘한 껍질이 갈색으로 변할 때 먹는다 라는 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 갈색으로 변할 때 라는 말 역시 어렵다. 웬만해서는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줘야 한다는 화원에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곤 하는 식물에 물 주는 방법만큼이나 난해하다. 너무 일찍 잘랐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잘라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어 쓰레기통에 버린 아보카도의 개수가
몇 개에 이르러야 아보카도와 친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 개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제 나는 적당한 때를 알게 된 듯하다. 더 이상 아보카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엔 나는 아보카도를 살 일이 있을 때 한 번에 4개를 산다. 모두 과일 바구니에 올려두고는 오래가며 색깔의 주위를 살피는데 각 집의 실내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에 온 지 사흘 정도면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갈색으로 변한 아보카도를 만져봐야 한다. 갈색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말랑말랑하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된 거다. 어떤 느낌을 받아야 한다. 잘 익은 아보카도에 칼을 푹 찔러 넣을 때의 승리감이라는 게 있다. 그 상태로 아보카도의 목을 딸깍하고 비틀 때의 쾌감도 상당하다. 아보카도를 제대로 익히기가 꽤나 난해한 일이라서 제대로 익힌 자신이 뿌듯하게 느껴지기 때문일까? 아니면 칼에 꽂힌 거대한 아보카도의 씨앗을 보면서 내가 꽤나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일까? 아무튼 호기 있게 절단한 아보카도는 바로 먹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사과처럼 갈변되고 속살이 갈색으로 변한 아보카도는 먹고 싶다는 의욕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1개의 아보카도를 먹었다면 3개의 아보카도가 남는다. 내가 이미 먹은 아보카도가 잘 익었다면 나머지 3개도 잘 익었다고 보면 된다. 이제는 이 잘 익은 상태의 아보카도를 제대로 보관했다가 먹으면 된다. 나는 아보카도가 건조해지지 않게 랩이나 신문지로 잘 싸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이렇게 후숙된 아보카도를 모두 해체해 절단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방법도 블로그에서 보았지만 시도해보진 않았다. 버터를 냉동실에 보관해도 크리미함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아보카도는 단지 크리미하기만 한 물질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으로 아보카도를 사서 만든 음식은 과카몰리였다. 페루 쿠스코의 여인들이 만들 때처럼 돌졸구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이며 만들었다. 양파와 방울토마토를 손톱의 4분의 1 크기 정도로 썰었고 아보카도를 나무 주걱으로 으깼다. 으깨진 아보카도가 있는 믹싱볼에 거의 다진 양파와 방울토마토를 넣은 후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 라임즙을 듬뿍 넣었다. 하바네로나 아르볼 같은 그곳에 고추를 넣을 수 없다는 걸 애석해하며 손으로 부순 페퍼론치도 약간. 충분하지 않았다. 라임즙도 듬뿍 넣고 좋아하는 페페론치노도 조금 가미해서 그런지 TGI 프라이데이스에서 먹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어딘지 충분하지 못했다. 나는 그 이유를 돌절구에서 찾았다. 쿠스코에서 쓰는 과카몰리용 돌절구에 으깼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여전히 갖고 있다. 돌절구가 없다는 이유로 나는 과카몰리 만들기를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다. 역시나 같은 이유로 바질 페스토도 만들지 않는다. 한참 후에 이탈리아 리구리아 지방에서 바질 페스토를 만드는 아주머니가 등장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돌절구가 없다면 바질 페스토 만들 생각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혼자 웃었다. 이 돌절구 열망에 대하여 누구한테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쓰고 보니 어디 그런 게 돌절구뿐인가 싶다. 그래서 나는 아보카도를 그냥 먹는다. 순수하게 아보카도인 채로. 그게 가장 좋다. 칼질은 채소화하고 어떤 양념도 하지 않고 먹는다. 마치 흰죽을 한 숟가락 떠먹고 쌀의 순수한 맛에 감격이라도 하듯 이 반으로 가른 아보카도를 티스푼으로 파 먹으면서 완전 무결한 초록을 느낀다. 소제목 베를린의 그린 카레. 한때 향수병을 앓았다. 2016년 여름 베를린에서였다. 내가 베를린에 간 것은 7월이었는데 간지 열흘도 안 되어 향수병에 걸렸다. 향수병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내 증상이 보편적인 향수병과 얼마나 합치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향수병이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토록 눕고만 싶고 그토록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최근에 내가 걸렸던 병의 이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AD, Seasonal Affective Disorder, 계절성 정서장애, 계절성 우울증이라고도 불린다. 겨울에 주로 걸리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그 증상이 내가 알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북해의 영향을 받아 사무치는 바람이 불었던 베를린의 치료를 내 마음은 겨울로 인식했던 것이다. 여름에 웬 겨울 우울증이라며 의아해하시겠지만 베를린은 그런 곳이다. 그렇다. 7월의 베를린은 추웠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도착했을 때만 해도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더웠다. 나를 맞이해준 어딘가의 관계자는 베를린에서는 아주 드물다는 여름다운 여름에 베를린에 온 내가 행운아라는 따뜻한 인사말을 해주었을 정도였으니. 그런데 며칠 만에 날씨가 획 뒤집혔다. 혹한이 찾아왔던 것이다. 영하의 기온은 아니었다. 다만 여름의 기온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날씨였다. 나 같은 여행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나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을 보낼 예정이었으므로 겨울옷을 가져올 생각은 하지 못했다. 두꺼운 옷이라고 생각해 챙긴 게 초가을에 입을 만한 면 스웨터와 폭이 넓은 양모 스카프였다. 심지어 양말을 가방에 넣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장 스타킹과 양말을 사러 갔다. 스타킹을 신은 후 양말을 겹쳐 신고 그 위에 청바지를 입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날씨는 다시 따뜻해질 기미가 없었다. 겨울옷을 사야 했다. 겨울옷이 절실히 사고 싶었다. 울 스웨터 정도가 아니라 더플코트나 패딩 같은 외투말이다. 그런데 베를린 어디를 뒤져도 그런 겨울옷은 없었다. 그때 베를린은 7월이었으니까. 생각다 못해 간 곳은 유니클로였다. 한국에는 동네마다 있는 유니클로가 2016년 베를린에는 몇 개 없었다. 거기서 나는 가장 두꺼운 옷을 샀다. 패딩 조끼였다. 스타킹 신고, 양말 신고, 바지 입고, 패딩 조끼 입고, 재킷을 입으니 좀 나았다. 하지만 여전히 추웠다. 코트를 입고 다닌 사람들이 당시 나는 제일 부러웠다. 늘 추웠다. 그래서였을까 계속해서 국물이 먹고 싶었다. 한인 슈퍼에 가서 오뚜기에서 나온 자른 미역을 샀다. 그린빈스도 샀다. 집에는 전에 살던 사람이 놓고 간 장미쌀이 있었다. 장미쌀의 정체는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봉투에 독일어로 장미쌀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 이 장미쌀과 미역을 넣고 죽을 끓이다 그린빈스를 똑똑 잘라 넣었다. 이건 나 스스로를 위한 마음의 가드레일 같은 것이었다. 미역과 쌀만 있었다면 유동식 같은 느낌이 들었을 테고 나는 더 우울해졌을지 모른다. 유동식은 환자가 먹는 거니까. 그러나 그린빈스를 넣은 미역죽은 식감도 맛도 심지어 보기에도 괜찮았다. 최소한 환자를 위한 음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남이 해준 음식이 먹고 싶은 단계로 진입했다. 음식을 하기에 나는 너무 무기력했다. 무기력한 와중에도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으니.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위주의 독일 음식이 아닌 야채가 듬뿍 든 따뜻하고 평화로운 음식이 먹고 싶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혼잣말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당시에 나는 간절했다. 그런데 그게 뭐지? 뭘까? 한참을 생각하다 결론 내렸다. 그린 카레였다. 페이스트도 그린, 재료도 그린, 풍성한 야채와 향신료로 이루어진 그린 카레가 당시 내가 스스로에게 내린 처방전이었다. 신기한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린 카레를 몇 번 먹어보지 못했던 상태였다. 딱히 정말 맛있는 그린 카레였어 라고 느낄 정도로 맛있는 그린 카레를 먹어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린 카레 이 네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스티글리츠역 근처에 있는 미스터 하이라이프라는 식당으로 갔다.
하일라는 성을 가진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꽤 규모가 있고 세련된 베트남 식당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베를린에 세련된 태국 식당은 많아도 세련된 베트남 식당은 잘 없다. 세련된 식당답게 미스터 하이라이프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미남 미녀였다. 그래서 뭔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고 가까스로 환자식을 면한 음식으로 몸을 데우다 밖으로 나온 나는 햇볕을 쬐는 기분이 들었다. 그린빈스, 가지, 양파, 주키니 호박, 피망, 양송이, 연콘이 넘치도록 들어간 그린 카레를 받아들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먹어보지 않아도 이 야채들이 얼마나 아삭거릴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나는 라따뚜이 같은 일부러 야채를 뭉근하게 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서야 오래 익힌 야채는 정말이지 끔찍한데 적절하게 익힌 야채에서는 천상의 맛이 난다고 믿는다. 내가 생각하기에 야채를 적절하게 익혔다는 것은 20% 정도 덜 익힌 거다. 그러므로 30% 정도 덜 익었을 때 화구에 불을 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릇에 담는 동안과 식탁으로 옮겨져 입에 들어가기까지 야채는 계속 익어가기 때문이다. 미스터 하이라이프의 요리사는 나와 야채의 익힘 정도에 대한 견해가 비슷한 것으로 보였다. 언제부턴가 내게 그린 카레는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 일단 그린 카레 페이스트와 코코넛 밀크만 있으면 된다. 나는 향신료에 환장하는 사람이므로 레몬그라스, 태국 생강이라고 할 수 있는 갈랑갈, 카피르 라임 잎도 넣는다. 뿌리가 달린 고수가 있을 때는 고수 뿌리도 같이 넣고 끓인다. 야채를 푹 익히지 않아야 하니 아주 단시간에 끓여야 한다. 간은 설탕과 피시 소스, 라임으로 맞춘다. 자신이 원하는 맛이 될 때까지 이것저것 넣으면 된다. 야채는 무엇을 넣어도 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린 카레 최고의 재료는 가지다. 아주 적절하게 익은 가지를 베어 물 때의 감흥이란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미스터 하이라이프의 그린 카레로부터 배웠다.